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고요. 홍신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작가님.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디플레이션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여기 책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고 이게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조금 이제 최근에 최근에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잘 몰랐을 때는 디플레이션 용어를 잘 안 듣고 다 인플레이션만 듣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다시피 디플레이션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무서운지,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플레이션 상황이 왜 경제나 세상에 무서운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1929년 대공황 그리고 1990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일본의 장기 불황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디플레 발생할 때 일단 장기 불황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당 기간에 걸쳐서 물가가 하락하는 물가가 하락하는 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 27%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7%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어떤 일이 빚어질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겠죠. 첫 번째, 물가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빠집니다. 자, 고 작가님, 우리 차가 막 좀 요새 털털털털 거리는 소리도 나고요. 차가 좀 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야, 차를 한 대 사야지 하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알아보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집값이 한 5% 빠지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경쟁적으로 차값을 계속 인하하고 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좋죠? 좋겠죠? 좋긴 하지만 이거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나 우리 고학 작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차를 사는 입장에서 차값이 떨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냐면 좀 더 기다리면 더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다리자. 그렇죠. 그냥 수리해서 쓰지 뭐. 그럼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건데. 아니 뭐 또 BMW, 버스, 메트로 워킹 하면서 건강하게도 좋게 걸어 댕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소비를 또는 미루죠. 투자를 미루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소비와 투자는 남의 매출이거든요.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거시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개개인이 전부 다 그냥 저축도 열심히 하고 합리적으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행동이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순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합리적이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정부가 다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망하는. 같이 망하는 거죠. 일본 보시면 뭐. 그래서 경제를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경제에 아무도 빚을 안 지고 살았다면 사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좀 떨어지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바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집과 같은 내구재들을 구입할 때는 빚을 안 질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 어디나 주택이나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빚을 져서 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짜리의 농장을 하나 사기 위해서 5만 불 대출 받았다. 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죠. 그죠? 5만 불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고 5만 불 자기 돈 넣어서 뭐 기업에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한 해에 대략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만 불 정도 매출이 나와서 거기서 내가 한 2만 불 정도 이익을 내고 그중에 1만 불은 이자를 갚고 1만 불은 또 이익이 났으니까 뭐 원금도 좀 상환하거나 아니면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한 20% 빠졌다. 8만 불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은행들이 전화 오겠죠. 왜냐? 수익성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매출이 줄어드는 환경, 가격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농장 가격이 10만 불로 그냥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점점 무서워지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바로 부채 디플레라는 것입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진 빚은 명목 금융부채잖아요. 그래서 거긴 이자가 계속 붙어요. 반대로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나 내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죠. 고갈되겠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처럼 27% 정도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
세 번째 문제를 또 이야기하겠죠. 자, 은행 이자를 5%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7%라면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이자율은 30%가 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자산의 가격, 내 물건의 가격은 20% 넘게 빠지는데 은행 이자는 안 깎아주잖아요. 맞습니다. 또 빠지더라도 제로가 끝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뭐 잘못도 없는데 부채 부담은 훨씬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들이 발생하게 될 때 가장 최악의 피해자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만 다칩니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사업을 위해서 액션을 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망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안빈 낙도의 분위기. 물론 그렇죠. 그것도 개개인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에 누구도 투자하지 않고 누구도 기업을 세우지 않으며 농장을 매입하지도 않고 또 집도 사지 않는 사회.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계속 벌어져야 성장이 가능한데 혁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러네요.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들이 발생하는 사회 또는 디플레이션이 일반화되는 사회에서는 무기력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무기력들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극단적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왜? 이대로 그냥 죽으나 뭐라도 해보고 죽으나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난 26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을 때는 Z2K 같은 그런 한국에 대해서 막 혐오 감정을 가진 그렇죠. 예. 극우적인 그런 세력들이 나오고 또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나오고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극좌 극우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등 사회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그 뭐랄까요, 그 디플레이션 사회들이 벌어지게 될 때 조금이라도 그 징후가 보일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디플레이션의 세 번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겠는데 첫 번째는 자 뭐였죠? 물가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소비와 투자를 지연하겠죠. 두 번째는 부채 디플레이션. 부담이 커진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통화 정책이 무력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신다면 정책 금리를 0%로 인하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2%가 되겠죠.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죠. 이걸. 그래서 네. 바로 이걸 제로 금리 로우 바운드라고 해서요. 제로 인터레스트 로우 바운드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뭐냐면 시장의 금리를 0% 이하로 그러니까 은행에 주는 초과 지준에 대한 벌칙성 금리야 유럽에서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완전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플레이션 압박에 처해 있는 나라들 보면 유럽이라든가 유럽의 몇몇 나라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제로 금리 만들어 놓고 거기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LTRO 같은 비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들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물가 자체가 잘 안 올라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순간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람을 따지면 큰 내상을 입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위험들이 경제 전체에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일 때는 단호하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 당국자들에게 주는 미국 연준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2001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서 미 연준은 행동했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서 실제로 디플레이션 충격이 경제를 덮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미 연준이 금리도 적극적으로 내리고 그렇죠. 더 나가서 돈도 대대적인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게 헬리콥터 펜? 네. 네. 우리가 비아냥거렸지만 사실은 1929년 그리고 1990년 일본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적기에 대응을 함으로써 경제를 살린 위대한 여는 위장이었다.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린스펀 시절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또 지나친 저금리로 예. 버블을 만들었던 건 그렇죠.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예. 적어도 소방수로서의 역할은 버냉키 의장에게는 찬사를 좀 보낼 수 뭐 있는 이미 영역이 결과가 있다. 나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통화 공급을 늘리고 또 디플레이션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적기에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잊어버렸던 중앙은행들도 꽤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11년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2차례 인상하면서 그 인상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탈리아랑 스페인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또 그 다음 해에 그리스 결국 사실상 헤어컷. 예. 다시 말해서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일부의 가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상각시키는. 그러니까 여기 돈의 역사 책에 그래프로 보여주신 기억이 나요.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연준하고 그 유럽 중앙은행이 20이죠. 딱 다른 길을 갔을 때 그 이후에 각 나라가 어떤 경제 상황이 벌어진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때 특히 불황일 때 디플레이션일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미 연준 보고서의 한 대목을 마지막으로 또 한 뼈를 때려 보겠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은 되게 아플 것 같긴 한데요. 1989년 버블이 붕괴되고 네.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만 공격적으로 즉 2% 이상 인하했다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나친 저금리로 인플레가 발행하면 긴축으로 전환해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경기 부양이 늦거나 약해 경기가 디플레이 영역에 진입하면 경제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말 미 연준이 다른 나라 경험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네는 기가 막히게 정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위기 이후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성장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중앙은행 잘 둔 덕이 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플레이션 자체도 무섭지만 거기에 근저에는 크게 다친 것 같아도 치료법이 적당하게 있고 좋은 약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디플레이션은 정말 치료하기 되게 힘든 만성질환 같은.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를 좀만 놓친다 할지라도 그 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요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를 밑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1950년대에 있었던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하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디플레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 디플레이의 위험을 조금 너무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냥 물가 상승? 이것만 좀 안 좋은 느낌? 근데 물가 하락이 진짜 더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더 위험하다는 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흐름상 물가가 되게 나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 볼리비아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야기했던 게 그 인플레가 날 때는 재정을 긴축하면 바로 진정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과단성 있는 정책을 한번 펼치면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어둘 수가 있지만 디플레는 한번 늪에 빠지면 거기서 발을 빼기가 참 어려운 만성질환과 같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돈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좀 잘 알아뒀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한지를 드러내는 제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굳이 경험해 볼 필요 없잖아요. 이미 역사적 사례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최고잖아요. 예, 교훈에서 그죠 역사적 그렇죠. 교훈에서 가르침을 얻으면 되는 거지. 돈의 역사를 굳이 그렇게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안 겪으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지금 위기에 있었을 때 정부가 뭘 정책을 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우리 뭐 근데 돈을 푸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커서 생긴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